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요즘 이 남자의 매력에 푹 빠지신 분들, 뭐 여성분들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예, 더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었나? 예, 저도 뭐 매력에 푹 빠져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영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생각도 못했네. 예, 2013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야, 2013년에 정신없이 간 한 해 같고요. 네.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그렇다시피 작년 이맘때쯤 다들 뭐 멘붕에 빠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시간은 가네요. 시간 뭐 앞으로 남은 4년도 쏜살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4년 다 버티시려고요? 뭐 어떡합니까? 버텨야지 뭐. 예, 뭐 4년까지 갈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뭐. 네네. 뭐 프랑스 같은 혁명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뭐 제정신이 박힌 대통령이 알아서 내려오겠지 뭐. 뭐 혹시 거기에 좀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을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 도움 주려고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31일 날 내가 국민TV 봐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31일 이 좋은 날. 그러면 이 좋은 날 뭘 하셔야 돼요? 원래 뭐 이런 날은 어디 여자친구랑 어디 좋은 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치고 가시고요. 새해를 다짐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치고 가시면 되고요. 예. 아니, 왜 욕을 하세요? 욕 안 했어요. 네, 정말, 진짜, 팟캐스트계의 유재석만 아니면. 예. 자, 오늘도 저희 최초로 3부로 나뉘었어요. 김상현 대 김덕룡. 저희가 네네. 워낙 이분들 자체가 대단한 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요. 그렇죠. 얘기할 네. 거리가 많았었습니다. YS DJ도 있고 이러니까 YS DJ 또 이들의 가신들 상도동 동교동 이런 분들을 빼놓고는 사실 한국 현대 정치를 말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 네, 맞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주론 탄생 500주년을 마무리하는 책마루의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군주에 의한 군주를 위한 권모술수 정치 비법서가 아닌 근대 여명기 새롭게 등장한 시민의 역할을 규명하는 전환기적인 책입니다. 서울대 신철이 박사가 새롭게 번역한 군주론, 올컬러 일러스트로 생생하게 되살아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책마루 출판.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 오셨습니다. 저희 또 협찬 상품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지식공작소에서 나온 책이죠. 나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비 이마사코입니다. 예, 이방자 여사 회고록인데요. 매주 3분씩 추첨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5주분을 한꺼번에 보내드리고 그 뒤로 또 미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하지만 꼬박꼬박, 댓글 게시판 보면서 체크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 드려야 될지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책 받고 싶으신 분들, 댓글 게시판에 성심성의껏 댓글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난 오늘 말입니다. 제가, 새로운 신간을 내는데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드디어! 그래도 내년 봄쯤에는 신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책을 왜 이렇게 날로. 날로 쓰다니. 아이, 참. 나는 이렇게 책을, 무슨 번개불에 콩밥 까먹는 것도 아니고. 아니, 책은 한두 달이면 쓰죠, 그걸 아니, 방송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쪼개서, 사실은 방송은 그동안 제가 핑계 대느라고 놀았지 근데 이제 더더욱 좀 나를 채찍질해서 바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간을 많이 기대하시니까, 원래는, 저 작년에 제가 2권밖에 못 썼기 때문에, 한 권 더 썼어야 되는데 못 썼어요. 그래서 올해는 분기별로 한 권씩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갑자기 저는 그 책을 사야 할까라는 의구심이 막 샘솟는데. 사셔야지. 사인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아, 참나. 누나! 이러면서 내가 사인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평소에 좀 누나라고 부르라고요. 네.
참. 근데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글쎄 뭐 출판사에서는 아무래도 흥행을 위해서 재벌에 관한 이야기를 써달라 그러는데 생각 좀 해본다 그랬습니다. 뭐 뭘 쓴 건 내 마음이지 뭐. 아직 그건 결정 안 하신 거예요? 예. 결정 안 했는데 봄에 나온다고. 결정만 하면 다다닥 씁니다. 그냥 다다다닥. 나 점점 믿을 수 쓰는 게 바로 그냥 글이 됩니다. 혹시 집에 누군가를 숨겨놓고 채찍질 하면서 쓰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고도 남을 뿐 같습니다. 그럼요. 예. 자,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고맙습니다. 예, 그거 보세요. 2013년 마지막 날 라이벌과 함께 하니까 좋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네요. 2013년 마지막을 또 라이벌로 또 국민TV 함께 하시는 많은 조합원 여러분들. 대단하시다고 칭찬드리고 싶네요. 네. 아니, 사실은 저희 국민TV 조합원 한마당에 제가 지역을 쫙 돌았잖아요. 11월부터. 네. 이 현장에 가면은 많은 조합원 분들이 라이벌 잘 듣고 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속상했어요.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심지어 제 이름이 붙어있는 문희정의 끌림도 진행을 하는데 끌림 잘 듣고 있어요라는 소리보다는 라이벌 잘 듣고 있어요. 이 작가님과 꼭 결혼하세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도 있네요. 반인 반개님께서 이 작가 문희정 결혼하면 100만 원 쏜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둘이 결혼하면 냉장고 사주겠다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까지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요? 네. 아파트 받고 이혼합시다. 그럼 내가 아파트 반띵하고. 대권 주자 하실 거잖아요. 이혼 경력이 있으시면 되겠습니까? 뭐 어때요? 이제는 뭐 이혼이고 뭐 저것도 아닌데 뭐 괜찮아 이제. 그럼 할까? 그러니까 아파트 탐나? 아파트 탐나? 탐나죠. 근데 뭐 또 11평 이러면 안 됩니다. 조금 커야 됩니다. 와, 예, 저희가 조합원들로부터 금품 수수는 금지돼 있습니다. 아니, 예. 뭐, 축하로, 결혼 축하로 선물 준다는데, 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자, 한번, 예. 결혼 가능성 있냐고요? 아니, 지금. 참, 오빠야, 진짜 결혼할 거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니한테. 아이고, 택도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예. 방송은 방송일 뿐 그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요. 자, 오늘 김상현 대 김동용 세 번째 시간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왜 지난 시간에요. 네. 이 3당 합당 그리고 네. 민추협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 노동법 날치기 통과까지 네.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영 씨가 정말 민주투사 김동영이 3당 합당이 어떻게 이게 원죄라고 할 수 있겠죠. 원죄인데 이것 때문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97년 그 대권 후보에서 이해창한테 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위 뭐 1, 2위로 한 것도 아니에요. 4위로 추락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원죄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고요. 그럼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김상현 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김상현 씨는 3당 합당에 따라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그랬고 또 그러면서 DJ 또 재밌는 거는 DJ가 당을 만들어서 깨고 나갈 때 거기 또 김상현이 따라가지 않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했는 건데 내가 왜 이걸 다시 갖고 왔는 건데 어디까지 저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헷갈리네요. 안 도와줘야지. 어디까지 했습니까? 저번에 확실하게 얘기해 잡시다.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순간 다 했는 것 같은 얘기 자꾸 듣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저희가 3주째이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쫙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은 없고. 그래요. 어쨌든 나중에는 다시 한번 김대중과 손을 잡았다. 거기까지 얘기했나요? 다시 김대중과 김상현이 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을 비판하고 또 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도동의 가신들과 친하게 지내는 등, 김상현이 특유의 이 갈짓자 행보를 보입니다. 김상현이 원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떻게 좋게 말하면 융합하고, 나쁘게 말하면은, 이쪽 저쪽 간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김대중만 바라보는 동교동 의원들이 김상현을 곱게 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그 동교동 안에서. 그러니까 그 동교동 안에 건노갑 하나갑 김옥두 이런 사람들하고는 김상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동교동에서는 DJ라고 하면 거의 뭐 절대적 존재거든요. 그런 존재한테 자꾸 반기를 드니까 어떻게 동교동의 가신들이 김상현을 좋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김대중이 정치 복귀해서 또 민주당을 또 깨고 그러니까 92년 대선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DJ가. 그래서 네.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으로 가서 이제 민주당의 홍수 정치를 시작하는 거죠. 민주당이 계속 뭐 이렇게 해라 뭐 서울시장 후보에 조순을 내라 뭐
저희 경기도지사 후보에는 그 이종찬을 내라 뭐 이랬는데 당시 민주당 총재가 이기택 씨였죠. 이기택 씨 누가 얼굴 마담을 좋아하겠냐? 나는 얼굴 마담 안 한다면서 DJ와 막 싸우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지사는 소위 말하는 듣보잡이를 할 수 있는 장경호 씨가 하는 바람에 이인재한테 져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인재를 키운 거는 8알은 이기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아니 지금 얘기를 몰아가시는 게 김상현도 그렇고 이기택도 그렇고 그냥 김대중의 뜻을 따랐으면은 그 꼴은 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DJ가 정치 구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민이나 이렇게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뛰어난 다른 머리가 수완도 좋지만은 정치적 수완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DJ가 조순을 서울시장 후보로 민 건 다른 거 없거든요. 이길 수 있는 카드라는 거 하는 거죠. 마찬가지 경기도지사 후보에 이종찬 씨를 밀었던 것도 이길 수 있는 카드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기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치는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대한민국 선거는 100대 빵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이죠. 이기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이겼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갖고 와서 지금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 문재인 의원, 민주당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DJ가 이런 이기는데 제일 중점 두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정치판에서는 특히 현실 정치판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DJ가 이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는데 민주당하고 이기택 씨하고는 워낙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에 들어갈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97년 대선에 있던 그의 민주당을 깨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지요. 네.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는데 김상현 씨가 여기 안 따라갈 것 같이 하면서 결국은 따라갔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를 따라갔고 여기 뭐 노무현 전 의원 같은 당신 의원이었죠. 노무현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 또 안 따라간다. 계속 남아서 버티다 결국은 또 따라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국민회의 간판을 달고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증을 손에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DJ와 화해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97년 대선이 다가오니까 또 한 번 김상현이 특유의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왕싸가지님께서 속보라고 올려주셨는데 박근혜 퇴진 특검수정 플랜카드 펼치고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분신을 하셨다고 하네요.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정말 80년대로 되돌아가는 우리 사회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80년대 전두환 정권인데요. 대학생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대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분신하고 또 투신 이렇게 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끊었거든요. 솔직히 얼마나 많이 사망을 했는지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익환 목사라든가 제야 인사 김근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발 좀 죽지 말라고 죽지 말고 투쟁하자고 그렇게 외쳤던 거 아닙니까? 앞으로 좀 가면 박정희시대 때는 전태일 열사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아픈 역사가 있는데 김대중 정권 또 노무현 정권 들어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다시 저희 90년대 초반에 학교 다닐 때요. 열사들 길 챙기는 것도 일이었어요. 정말 너무 많은 열사들이 계셔가지고 예. 그리고 그 길 챙겨서 집회들이 다 열렸었고요. 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살아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투쟁도 살아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자라난 뒷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서 계속 투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 투쟁하는 것은 너무 스스로 버린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런 속보가 왔다고 지금 알려드리고요. 네, 저희가 사실은 너무 무겁게, 너무 힘겹게 투쟁하는 방식에서 이제 조금 바꿔보자라고 해서 EJ, 낙곰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투쟁의 방식이 좀 바뀌었는데 즐겁게 그리고 재밌게 장기간 지치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문 아나운서님 말처럼 4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투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봐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97년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97년 대선 때문에 김대중과 김상현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처음에 김상현은 DJ의 대권 도전에 뭐라 그랬냐면 차기 대선에서 내 역할은 킹메이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97년 대선은 김대중 총재가 유일한 대안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DJ가 국민회의를 만들었다는 거는요. 100%, 120% 자기가 대통령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그렇죠. 당연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왜 정계에 복귀를 했겠어요? 당연히 대통령 하려고, 대통령 후보 나가려고 정계에 복귀했지.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김상현이 이렇게 김대중 지지 발언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스스로 대통령 후보에 나가겠다, 대통령 경선에 나가겠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회의 경선은 경선다운 경선이 되어야 한다. 시나리오에 따른 그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누구나 다 국민회의 후보는 김대중. 이거는 국민회의 국회의원, 국민회의 뭐 대의원, 또 국민회의를 지지하는 국민들,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뭐 여당 사람들까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국민회의 후보는 김대중이라는 것을. 근데 이걸 공식적으로 정면 부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정치인의 퇴진은 자진 퇴진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다음은 선거, 다음은 당내 경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김대중은 퇴진, 패배까지 들먹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지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셨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한 게요.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오랫동안 김대중을 알아왔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성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러니까. 있었을 텐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완벽한 오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교동의 분위기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동교동계 의원들도 김상현한테 역적이라고 그러고 엄청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동교동 계파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상도동을 드나들었던 사람이 김상현 씨라고 2부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양반이 상도동에 들락날락하면서 상도동의 어떤 그런 분위기, 방법, 자유로운 그런 약간은 거를 대등한. 그렇지 그런 걸 몸에 뱉는 것 같아요. 정신.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더니 그래 이쪽 분위기 이런 분위기 좋아. 우리 동교동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김대중 입장에서 기가 찼겠네요. 쟤 왜 저래? 당연히 기가 차죠. DJ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기가 찰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서 말입니다. 제가 계속 상도동과 동교동 스타일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집단의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게 70년대입니다. 70년대 이야기인데 상도동과 동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YS의 자택이 상도동에 있었으니까 상도동이라고 그랬고 DJ 자택이 동교동에 있었으니까 그쪽 사람은 동교동이라고 하는 건데 그 두 팀 다 지방 조직 사무실 이런 거 운영할 거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YS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직함을 달아주지 않았어요. 그 자기 계파 사람들한테 그냥 모두 비서야 비서. 김비서, 최비서 다 비서입니다. 비서로 계보사실 운영했는데 DJ는 어떻게 했냐? DJ는 이 사람은 보장, 이 사람은 비서, 저 사람은 전문위원, 저 사람은 특별위원 뭐 이렇게 다 하나하나의 직함, 디테일하게 직함을 줘서 그 사람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상도동 사람들은 자기가 직함이 없기 때문에 뭔 일이 터지면 다들 모여서 합심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DJ는 각 일마다 담당을 둬가지고 보고서, 그러니까 상도동은 말로 일을 하고 동교동은 보고서로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사무실 분위기도 상도동 들어가면 말이죠. 조금 동네 시골 장터 같은 왁자지껄하고 막 담배 여기저기서 막 담배 막 피고 YS 가신들은 YS 앞에서 담배 다 폈거든요. 막 맛담배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동교동은 그렇지 않다. 엄숙하면서 질서정연, 조용히 감히 어디다 대고 DJ 앞에서 맛담배를 지랄합니까? 박살나게. 그런 모습은 절대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YS는 비서들한테 뭐 이름을 부르죠. 도경아, 원종아, 항로야 뭐 이렇게. 그런데 DJ는 권비서, 김차장, 배의원 이렇게. 지금 성대모사 하신 겁니까? 성대모사. 그래요. 그렇게 그 직함을 붙여 불렀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태도는 어떻게 했냐? YS는 이름을 부르면서 반말로 그런 반말로 얘기하면서 커피도 직접 타줬다 그럽니다.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커피도 직접 타주고 이랬는데 DJ는 자신의 비서라고 해서도 반말 안 하고 존칭을 써줬고 커피가 어디 있어요? 말다 어떻게 감히 DJ가 커피를 탑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세배하러 가지 않습니까? 연초에 세배하러 가면
YS 가시는 YS한테 세배하려고 그럴 때 YS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고 못하게 하는데 DJ는 다 받지 그거. 다 받고 수고하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동교동계는 말씀드린 것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처럼 감옥 갔다 온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나 상도동은 김동룡밖에 없거든요. 감옥 네.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김대중과 같이 감옥 가고 이랬는데 동교동계 비서진들 중에서는 나중에 DJ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 배신한 사람들이. 그런데 YS의 가신들은 단 한 명도 배신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적 면모, YS에 뭔가 끌리는 면모가 있다 그래요. 한번 거기에 발 담그면 빠질 수가 헤어날 수가 없다는 그런 인간적 면모에 끌려서 한 번도 배신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대로 DJ는 인덕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배신을 많이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요? 그 상도동과 동교동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니까 김상현이 상도동에 가서 아마 이런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러웠겠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러울 수도 있죠. 이게 보면요. YS가 언제 그 김동영하고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싸운 적이 있었는데 김동영이 YS한테 직접 내 나이가 몇인데 그 따위 소리 합니까? 뭐 이런 말도 하고 했었고요. 그따위 식으로 하면 대통령은커녕 소통령도 못해요. 이렇게 막 대들고 이랬거든요. DJ 동교동은 절대 감히 어디 저기 비서진들이 보좌진들이 DJ한테 대들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경직된 어떤 조직 분위기였다면 제가 봤을 때는 김상현이 나 한 사람이 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조직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상현이 한번 우리 조직도 조금 뭐라 그럴까 그때는 DJ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면 쭉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민주화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뭐 물론 한나라당보다는 또 신한국당보다는 낫겠지만 지금 뭐 야권이라고 원래 우리 불렀던 이것보다는 민주화가 없었다고 봐야겠어요. DJ의 어떤 위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위에서 뭐 어떻게 지시한 대로 했었으니까. 또 그러면 이 작가님은 예를 들어서 지금 DJ와 김영삼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겁니다. 원래 DJ와 YS는요, 둘이 섞었다가. 그러니까 본인은 섞고 싶지만, 만약에 지금 그 동교동계냐, 상도동계냐, 선택해라. 라는 상황이면. 제 스타일은 상도동이 맞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동교동 가서는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타일은 상도동이 맞고요. DJ하고 나하고 저하고는 융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처럼 그 DJ가 뭐든지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또 워낙 똑똑하고 그러니까 어떤 비서진들, 어떤 전문위원들보다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해야만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보좌진들이 뭐 보고서를 두껍게 갖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갖고 올라가서 자, 경제 문제 얘기해. 나는 경제 전문가라고 자부한 어떤 보좌진이 올라갔겠죠. 올라가는데 거기서 깨진단 말이에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도 모르면서 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분야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또 거기서 또 깨져요. 근데 DJ가 워낙 꼼꼼하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 뭐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DJ한테 뭐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적도 있다 그래요. 워낙 이렇게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남자는 이성으로서도 정말 매력이 없어요. 그렇죠. 빈틈이 없잖아. 빈틈이 없죠. 네. 이문열 씨가 DJ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DJ를 만나서 뭐 2박 3일 동안 뭐 취재한 적이 있었어. 취재했는데 그때 이문열 씨가 지금과 같은 그런 뛰어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가가 아닐 때였어요. 뭐 어떻게 보면 초짜 작가였는데 그런데 이문열 보자마자 이문열 작품에 대해서 쭉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정치인이. 그래서 비판적인 것도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YS는 모르잖아, 일단. 보고서를 두고 가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 잘 들어줍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YS의 뛰어난 점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경청 능력이 좋다. 경청 능력이 좋은 건 모르니까 그냥 듣는 거지 뭐. 그걸 뭐 경청 능력이 좋아. 우리 근래 누나 보십시오. 맨날 숫자 깎고 막 적잖아. 그건 뭐야? 모르니까 적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다 그냥 수첩에 적고 아는 척 하려고.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DJ하고는 안 어울리고요. 저도, 거의 다 제가 다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DJ랑 붙었으면 맨날 싸웠을 거야.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싸웠을 거고. 그러니까 YS 같은 사람한테 가서, 저의 능력을 보여줘야지. 그럼 YS가 무조건 다 받아주겠지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만, 그렇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능력은 DJ가 훨씬 뛰어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YS가 먼저 하고
DJ가 뒤늦게 대통령 한 거는 너무 우리나라로서 입장에서 다행스럽다. 그렇죠. 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겠죠. JCH2585님께서 고1 장남 이동영 작가의 책 영원한 라이벌 김영삼 대 김대중 내용하고 똑같다고 하네요. 본인이 썼으니까 똑같겠죠. 당연하지. 제가 썼는데 똑같죠. 뭐 내가 어디 가서 뭐 뺏겨왔겠습니까? 제가 썼으니까 똑같은 거지. 참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뭐 그 이상 안 나와요? 본인 책 이상 뭐 그 이후에 업데이트 되는 거 없어요? 많죠. 근데 제가 말할 내용은 비방용이기 때문에. 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는 쪽으로 주로 업데이트를 하시는 그렇죠, 편인가 그렇죠. 봐요. 그럼요. 예. 원래 근데 그런 거 방송 근데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근데 않습니까? 어느 수준이길래 비방용인가요? YS의 여자 문제 이런 거. 근데요, 저 진짜 여자들 입장에서는 왜 정치인들은 그렇게 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제의 잔재라고 할 수 있겠죠. 배꼽 밑에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또 영웅은 호색이란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내려와가지고 또 뭐 조선의 또 6.25 사상도 그렇죠. 또 일부 일체적 아니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남자의 어떤 그런 여자 문제는 허물이 아니었거든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허물이잖아요. 지금 엄청난 허물이죠. 예, 조심하시는 거 맞죠, 본인? 저는 뭐 총각인데 뭐 어때요? 그래서 물란하게. 물란하다니요. 말씀을 하셔도 물란하다니. 이 사람이 진짜. 아니, 질문한 거잖아요. 왜 발끈하십니까? 단어를 표현을 물란이라고 표현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예. 물란하진 않고 그냥 평범한 다른 총각 남성들처럼. 그럼요. 평범하지. 그럼 제가 뭐 당연히 평범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이 차이점, 근데 이런 차이점 때문에 김상현이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다고 말로는 그렇게 안타깝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되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같이 좀 체제 수능 중이고 비굴한 사람들은 절대 시도하지 않는 일인데. 이랬던 것 같아요. 예. 김상현이 결국은 어차피 국민회의에서 경선을 해도 안 되잖아요. 어떤 수를 써도 DJ한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경선을 하면 100% 진다고. 지면은 김상현이 이제 그 뒤를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J는 국민회의에 후보로 출마를 해서 이기든 지든 무조건 이게 마지막입니다. 나이도 그렇고 마지막 대통령 선거 출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DJ 후계는 누구냐는 얘기지. 여기서 내가 못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건노갑이나 하나갑이나 이런 분들은 나올 생각도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김상현이 이렇게 나가면서 처음에는 당권을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DJ가 후보를 하고 당권을 내가 지겠다. 근데 당권만 지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당권을 졌다는 건 뭡니까? 공천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다 내 앞에 고개 숙여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당을 장악해서 다음 대권에 도전하는 그 발판을 마련하려고 아마 DJ한테 이렇게 조금 소위 말하는 대들었다 그러겠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왜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한테 다 힘을 안 실어줬냐? 문재인이 당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권 없는 힘없는 후보였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까불까불 그래. 다들 뒤에서 문재인 욕하고 말이지. 문재인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왜 도와줘야 돼? 이따고 소리를 하고. 그랬던 거죠, 뭐. 그래서 저는 당권 대권 분리는 민주정치, 선진정치 사실 맞는 거거든요. 맞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진짜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당 누가 후보가 나오든 당권 대권 다 지고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바라고요. 지금 아마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요. DJ든 YS든 그런 스타일의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정치인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했는데 동교동 입장에서는 또 DJ 입장에서는 어떻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김상현이 행보를 했으면은 큰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요. 그러니까 상도동 측과 접촉을 하고 또 민주당 이기택 측과도 접촉을 했습니다. 이거 뭐야? 날 도와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DJ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도동이나 또 이기택이나. 그러니까 날 좀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구당을 적극 공략. 이건 뭐냐면 호남은 뭐 전부 DJ의 깃발 아래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국민회의가 호남에만 지구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전국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구당을 적극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DJ 입김이 떨어지는 곳이니까 그걸 공략해서 날 뽑아달라 이것이. 날 좀 지원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그냥 공략했으면은 안 통할 거니까 여기서 뭘 들고 나오냐면 DJ 흠집 내기. DJ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DJ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끝내는 정대철과 함께 러닝메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대철은 대권, 김상현은 당권 이렇게 내세우며 경선장에 뛰어든 거죠. 자, 얘기해 보십시오. 처음에 김상현이 자기도 후보 나간다 그래놓고는 결국은 정대철을 밀어준 거거든요. 자기는 그러니까 김상현한테는 아마 욕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당권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으로서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다. 왜? 이회창과의 승부에 온 힘을 기울여도 다들 힘을 합쳐서 이회창 맞서야 되는데 대권 당권 거리면서 여기저기 가서 다른 지구당 가가지고 말이지 DJ 흠집 내기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김상현은 자신의 그런 갈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에 김대중이 당선이 됐죠. 김상현이 좋게 볼 리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아이쿠야. 아이쿠야 하는 거죠. 아이쿠야. 그리고 나서는 아마 DJ와 김상현이 그렇게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대통령이 되면요, 우리가 뭐 당시 정권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도 새누리당의 최고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겠죠. 지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깃발 휘두르면 다 이리 오른쪽으로 휘두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휘두르면 왼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인데 당시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DJ를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당대표나 이런 건 아닌 이상은 거의 잘 못 만나 청와대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는 그냥 김상현 의원은 김상현 의원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거고 DJ는 DJ대로 청와대에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2000년 총선이죠. 네. 자, 2000년 총선인데 이 당시만 해도 이 민주당의 공천권을 DJ가 갖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DJ는 2000년 총선에서 김상현을 날려버립니다. 공천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치인한테 특히 정당 정치인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너 그만둬라고 하는 거죠. 자, 평생을 민주당 당적으로 정치를 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 민주당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나갈 겁니까? 무소속 나가서 누가 뽑아줘야 되겠습니까? 무소속 국회의원 나와서 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상현 정치 인생 최대의 고비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김상현으로서는 또 김대중이 배신감으로 김상현을 쳐냈다면 김상현은 마찬가지로 엄청난 배신감이 쌓였겠지. 자기가 진짜 20대 청년 때부터 대중형 따라다니면서 웅변학원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딱 40년 동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쳐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천 탈락 소식을 듣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고를 이끌고 엄청 울었다. 그러면서 김대중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 또 386들한테 똘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DJ를 모시고 있는 그 386 참모들 똘만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더 이상 대통령에게 고언할 사람이 없다. 대통령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16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심사에서 탈락을 하기도 했지만 시민단체 낙천운동, 거기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 그 당시 이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의 우상호한테 밀려서 탈락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방금 우리 문 아나운서 말씀처럼 총선 전에 낙천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김상현 공천 탈락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상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당시 시민단체 낙천운동이요 굉장히 컸어요. 그럼요. 정말로요. 정말 컸습니다. 예. 거기 이름 올라가면 그냥 거의 다 떨어진다고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 총선에 또 계속 그 전에 이렇게 물갈이 하겠다. DJ가 계속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 물갈이 하면서 그 386 의원들이 솔직히 전진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현역 의원 절반 가까이 갈아치웠어요. 그러니까 김상현도 아마 그 물갈이에 인사가 될 거라는 예측이 많았고 이때 그 386 인사가 치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인영, 임종석, 김성호, 우상호 이런 사람들. 지금 인천시장하고 사람 누구야? 송영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그 20대들한테는 굉장히 열렬한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요. 예. 젊은 피. 젊은 피였고 또 DJ로서는
국민의 정부가 노예했다는 표현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김대중, 국무총리 김종필, 이 나이 뭐 거의 70대가 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어떤 그런 피가 오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대 젊은 사람들 거의 다 또 학생운동 출신, 전대 의장 출신들이고 각 학교의 학생회장 출신들을 뽑으면서 젊은 피를 수혈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나요? 뭐요?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16대 국회에 그렇습니다. 등원하겠다. 그래서 예. 김상현이 물구나무 서서라 내 들어간다. 내 공천은 받지 못했지만 물구나무 서서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명박은 특검님께서 정대철이 얘기가 나오니까 정대철이 에휴 그 아들까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정일영, 정대철 또 이번에 아들 누구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있습니다. 예. 3대가 그러니까 3대가 국회의원을 한 거는 우리나라 최초거든요. 일본은 세습제가 많은데. 일본은 원래 그래요. 네. 일본은 절반 정도가 원래 그 아버지 이어 대를 이어서 네, 정치를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거기에 대한 비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베도 사실 그래요. 그렇죠. 아베도 아버지가 정치인이었고 또 할아버지도 정치인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난 유명한 정치 집안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통 아버지나 아들 이렇게 2대는 좀 많아요. 남경필 의원도. 남경필이 대표적이고 예, 예. 지금 뭐 김한길 의원도 그렇죠. 아버지가 정치. 정호준 의원이래. 네, 정호준. 예. 그러니까 정일영 박사, 또 정대철 의원, 정호준 의원 이게 3대 정말 이게 참 어려운데 이번에 정호준 의원이 그런데 조금 불미스러운 에이 진짜 짜증나네 진짜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특히 할머니 이름에 먹칠하는 짓거리를 저질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일영 박사도 그렇지만 이 할머니인 이태영 여사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없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라도 할 수 있겠고 정말 대단하신 그 강단과 용기 정말 대단한 분인데 하여튼 그런 에이 참 그래. 이 작가님은 되게 똑똑한 여자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죠. 예.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똑똑한 것보다 그냥 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거하고 현명한 거하고 다른. 난 정말 누가 될지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정말 꼭 구경 가야지.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386이 전진 배치이 됐는데 이 김상현 지역구에 바로 이 우상호가 후농 지역구에 후농을 밀어내고 공천장을 받은 거죠. 물론 386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훌륭한 정치인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양반들 결국은 나중에 임종석, 우상호 이 양반들 저 김민석 이런 애들 저 광주 가서 술판 벌였다가 또 임수경한테 백판 깨지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거기 어딘데 지금 룸사롱 가서 술 처먹고 이런 거 나쁜 놈들 진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젊으니까 뭐 다 된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 DJ로서는 젊은 피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문 아나운서께서 낙천운동이 일어나서 시민단체의 낙천운동 대상자가 김상현이 됐다. 그래서 떨어졌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한보철강 당시 문제됐던 IMF 때 한보철강에서 5천만 원을 받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감에서 한보철강이 은행 대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묻지마 대출이었죠. 막 퍼주었지 않습니까? 막 퍼주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국감에서 이거 언급하지 않는다. 이 조건을 5천만 원을 받은 대상이 돼서 낙천 대상이 됐고 근데 DJ가 될 수 있으면 낙천 대상자도 공천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DJ와 개인적인 감정 또 이런 낙천 대상 이렇게 해서 공천 탈락했다. 결론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김대중이 김상현을 내친 이유는 예전부터 한 80년대부터 밑보인 짓을 해왔다. 둘째 총선연대의 낙천 대상이었다. 셋째 여론조사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 공천을 주기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거든요. 가상 여론조사. 그런데 김상현 씨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았다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탈락시켰고 이 공천 탈락 문제로 김대중과 김상현의 관계는 그대로 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왜 총선연대 낙천운동이요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럴 때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판이 바뀌겠구나라는 희망을 되게 많이 걸었었거든요. 다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당시 시민단체 단체 낙천 운동이 또 불법이라고 또 법원에 규정을 해가지고 나 진짜 우리 너무 보수적이야 우리 법원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이 몰래 우리 고장에 누가 출마하냐 정도는 사실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 정보 정도는 우리가 유권자들이 알고 투표를 해야죠. 근데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른다고. 그래서 아직도 홍준표가 무슨 뭐 정의로운 검사니 무슨 모래시계 검사니 있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걔 말도 안 되는 개 사기 구라를 치고 말이지. 홍정욱이도 마찬가지예요. 홍정욱이요? 아직도 지가 무슨 거기 하버드 수석이라 하버드 수석 입학 제도가 없는데 수석 졸업 제도가 없는데 지가 어떻게 수석 졸업했다고 얘기합니까? 아우 그 당시 7막7장 제 동생도 그 책 읽고 꿈을 막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인데 말도 안 돼. 그리고 예. 10%의 그러니까 졸업 성적 10%한테 주는 상도 못 받았어. 수석 졸업이면 그것도 못 받나? 쏨마쿰 라우딩가 그거 받는데 그 20%한테 주는 거예요. 완전 개불한데 그거 그런 걸 다 믿고 말이지. 무슨 뭐 샤워할 때 책을 샤워 시간 아까워서 책을 무슨 뭐 비닐로 감고 봤다고. 아유, 나 진짜네. 군대도 그런 식으로 말이지. 편법으로 뺀 사람. 그런 사람을 얼굴 잘생겼다고 뽑아주고 말이야. 노회찬보다 잘생겼지. 그래, 노회찬보다 잘생겼지. 그렇지만은, 그 사람. 아유, 얼굴 잘생겼다고 뽑아준 거겠어요? 아,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그게 뭐 잘생긴 얼굴이, 느끼한 얼굴이지. 아니, 그, TV 인터뷰에 어떤 아줌마가 나와서, 홍정욱 얼굴 잘생겼다고, 그래, 뽑아줬다 그랬다니까. 아, 나 진짜. 아, 그때 상대 후보가 노회찬 전 대표였나요? 네, 정의당 대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라 굉장히 짜증나네요. 네, 예. 그 양반도 참 안 예. 풀립니다. 어떻게 된 게 참 안 풀려요. 참 안타깝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 현대 민주주의는 또 정부는 그죠?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아, 근데 그런 그 말 좀 얘기가 하지 있는데. 말라고요. 왜? 사실인데. 아니 국민도 같은 국민으로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지 말라고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저희 조합원들께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우리 정치평론가들, 소위 말하는 또 정치인들, 대학 교수들 단 한 번도 국민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고 떠받들었지. 근데 저는 이 프레임을 좀 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YS 누가 찍었어요? 일본 국민들이 와서 찍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찍었습니다. 노태우는 누가 찍었습니까? 노태우 그렇게 4천억, 5천억 해먹을 줄 몰랐나? 난 알았는데. YS, IMF 이렇게 거 충분히 예상할 일이었는데 이명박 저렇게 슈킹 쳤을 거 당연히 예상해야 되죠. 박근혜가 이따위로 민주주의 씨에 거꾸로 돌릴 거 왜 생각 못합니까? 그런데 아직도 맨날 우리 정치인들이나 왜 시사평론가 그 뭐야 국민들 눈치 보는 거거든요. 아 우리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거짓말 칠래? 그러면 적나라하게 한번 비판하시죠. 아니 저도 이제 인기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무슨 이율배반입니까? 앞뒤 안 맞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말 기본적인 거거든요. 아까 제가 홍정욱 얘기하면서 얼굴 잘생겼다 뽑아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이 작가 입장에서는 지금 외모 지상주의를 타파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 혹은 예. 또 학력만 보고 뽑아준다거나. 그렇죠. 노무현이 고졸이니까 안 돼. 김대중이 고졸이니까 안 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 작가도 예, 굉장히 공격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죠. 학력 문제로. 예. 이런 문제 또 정당만 보고 뽑아주는 누가 되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시체가 나와도 뽑아주지 않습니까? 시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들은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국민들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거 보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뭐, 그렇고요. 어쨌든 그렇게 낙선 운동에서 이 삼보 철강에서 받았다. 그래갖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김상현으로서는 섭섭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간에 김상현 입장으로서는 또 DJ 입장으로서도 이렇게 이런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공천을 주느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김상현 의원이 문희정 아나운서 말처럼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국회에 들어간다.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만든 당이 바로 민국당이라는 잡탕정당입니다. 잡탕정당. 이게 뭐냐면. 민주국민당. 예. 네. 이회창이 말이죠. 이회창도 공천 학살을 감행하거든요. 이회창이 97년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어쨌든 당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당권을 잡으면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파 아닌 사람들. 저는 그 당시에 이회창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지금 이회창을 바라보니까 그 정도만 돼도 참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 정도만 해도. 정말 그렇게 그리워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내 진짜 이해창 쓰레기라고 엄청 욕하고 다녔는데, 예. 야, 지금 생각하면요, 이해창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요. 회창이 형, 다시 한번 나와줘. 진짜.
그런 예. 상황이었습니다. 나 진짜. 어쨌든 이회창도 완전히 유라시아님께서 나경원도 얘기해줬네. 그래 나경원 이쁘다고 본 사람들 진짜 진짜. 에이, 진짜. 아니 저 진짜 예전에요 시사 프로그램 진행할 때요 그런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시사 프로그램 몇 년 조금 더 하시다가 아마 공천을 받으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는 그런 쪽으로 관심 없고 할 능력도 안 된다고. 예, 갑자기 비례대표 나오면 받으세요, 그냥. 아니요. 저는 뭐 능력이 안 돼서 관심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받아가지고 날 빚으로 쓰면 되잖아. 아니 대권 주자께서 왜 이러세요? 사급 보장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니 대권 주자시잖아요, 이 작가님. 막 던집니다. 우리 이제 뭐 누가 나 필요하고 막 던져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가려고 이제. 저는 이 작가님이 꼭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민국당을 만들었는데, 이회창도 공천 학살 강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사에 가서 막 들어눕고 막 골 때렸어요. 그래서 이 김동영 씨도 이회창 공천 날리거나 김동영은 공천이 됐거든요. 근데 자기 개파 사람 다 나가 버렸어.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고 악수하면서. 악수는 하는데 이분은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따질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때 되게 속 시원했던 게 뭐냐면은 그동안의 정치인들은 소위 말해서 왜 유명한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DJ나 YS 밑에서 이름 그냥 오래 버틴 사람들. 네네. 그 이름값으로 계속 국회의원을 몇 선씩 해먹잖아요. 네. 국민에 대한 어떤 지역 구민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얄미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목이 날아가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런데 이건 문제점이 그런 거죠. 이회창은 자기가 당을 자기 걸로 강화시키려고 날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부 작년 총선에 친이 다 날려버렸잖아 공천으로. 그래서 전욕 같은 데 다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전욕 같은 사람 국회의원 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범죄자가 표절이란 저지르는 범죄자가. 근데 그런 양반들이 다 날아갔는데 그게 그런 문제점이지.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공천 학살한 게 아니고 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천 학살했다. 근데 이거 이제 윤여준 씨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면이 있었다. 네. 여기서도 문제점이 이거였어. 허주라고 하는 김윤환 씨를 날려버렸는데. 네. 그래서 이회창 씨가 욕 많이 먹었어. 왜냐면 허주가 킹메이커라고 이회창 엄청 도와줬거든요. 딴 데서 이인재 이런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됐다 그러면서 진짜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 오랜 사람이 허주인데 이 허주를 날려버렸으니까. 야, 정치에 진짜. 김윤환 씨는 정말 의외였던 게, 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예. 그 사람은요, 평생을 이인자로 살았잖아. 킹메이커로서. 그래서, YS도 사실 허주가 만들었던 거고, 또 이회창이 만들었고 이러는데, 어쨌든 허주 이런 사람들 다 잘라버려가지고, 그래서 또 민주당에서는 조순 씨가 합류를 했고, 아니죠. 조순이 그 전에 한나라당 합당했다가, 이것이 한나라당 의사죠. 또 장기표 제하에서는. 이 양반은 진짜다. 일단 뭐 장기표, 조순, 김윤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민국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깨지지 뭐. 민국당이요. 정말 이름값을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 있나? 개박살 났습니다. 민국당. 이 사람들 그림자였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예. 사실은 민국당 만들 때요. 민국당이 돌풍을 일으킬 거다 막 그랬거든요. 왜? 지금 보십시오. 조순, 김윤환, 장기표 뭐 이게 엄청난 이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표현으로 정말 구태의연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거물급 정치인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박살 나버렸다. 정말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하고 개박살이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 선거를 위해서 조합된 정당이거든. 그러니까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 조합된 절대 이길 수 없는데. 근데 문제는 친박 정당은 성공했어. 친박 정당이 선거를 위해서 급조된 정당이거든. 그래서 선거 끝나고 해처모 했지 않습니까? 그 정당 이름이요. 정말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우리 헌정사당 처음입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따서 정당을 만든 거는 처음이야. 왜 박근혜 정당으로 하지? 친박 정당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예. 이건 전부 다 대구 이제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내가 비판 또 하면 이런 거죠. 지역으로 좀 투표 좀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아니 유시민이 또 혹은 유시민 씨나 아니면 또 이번에 김부겸 씨나 또 문성근 씨나 괜찮은 사람이면 경상도에서 당선될 수도 있잖아요. 민주당 당적 가지고. 근데 왜 떨어지냐 말이지. 이거 다 지역 투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대 때 탄핵 열풍이 일어났죠. 그래서 서대문 갑에서 우상호한테 물먹고 18, 19대 때 서대문 울렁겼지만 정두원에게 2번 물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를 은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김동영을 이야기하면서 시간 얼마 남았습니까? 김동영이 말이에요. 작년 대선 때 또 의외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거는 그런 거겠죠. 과거에 자신이 있었던 어떤 민주주의 또 민초협에 대한 또 생각 갖고 그랬을 것 같아요. 또 김동영 씨가 또 친이계 인사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 같고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고 저번 달에 말입니다. 권노갑, 이부영, 정대철 이런 사람들 또 이계한 전 의원 또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지냈죠. 임명진 목사 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국민동행이요. 네. 민주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을 출범시킵니다. 참 옛날 사람, 다들 옛날 사람들이죠. 권노갑, 이부영, 정대철, 이계한, 임명진 목사 이런 분들인데 정치 원로들이 도저히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렇다면은 박수를 쳐드려야죠. 예. 그렇다면 제가 얼마든지 박수를 쳐드립니다. 명분은 분명히 그겁니다. 네, 예. 명분은 그건데 여기서 말이죠. 이계한 전 의원은 안철수 신당으로 갔죠. 아, 네.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은 국민동행을 안철수 신당과 같이 가야 된다. 손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동행의 대변인이 장세한 전 의원인데요. 장세한 전 의원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안철수 신당에 갈 거란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하나 김동영 씨가 말입니다. SBS 한수진의 전망대 출연해서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네.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어쩌저쩌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다시 분석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거 봤을 때는 국민동행은 안철수 신당은 그렇게밖에 볼 수, 그러니까 이 정치 원로들이 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이 잘못된 점이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런 게 아니고 안철수 신당과의 어떤 합작을 모색하려고 그러지 않나. 그렇다면은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동행 사람들이. 근데 설마 너는 안철수 측에서 이 양반들하고 설마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이 양반들이랑 같이 가면요. 그게 새정치가 아니지. 그게 어떻게 새정치입니까? 에이, 새정치 어차피 뭐 실체도 없는 건데 같이 갈 수도 있죠. 새정치에 실체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왜요? 안철수 지지한 사람들한테 혼납니다. 그러면. 저 사실 안철수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랬던 말도 어쨌든 실체가 있겠죠. 실체가 있겠지. 왜 이러지? 기다려야지, 뭐. 혹시 안철수 쪽으로? 이 작가님? 아니, 그러니까 새정치가 뭐 있으니까 뭐 안철수가 지지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가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새정치가 아닌 거죠. 다 구시대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신당에 갔던 분들, 안효석 전 의원이라든가 이계한 전 의원도 마찬가지야. 다들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민주당 공천 탈락했던 사람들이고 민주당 공천 받아가지고 선거치에서 떨어졌던 사람들이고 또 참여정부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갖고 그게 뭐 새정치입니까? 그렇다면 새정치 말을 하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조금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가 모호하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김동영 의원이 이렇게 하면서 11월 달에 이걸 출범해서 12월에 정식으로 발족을 해갖고 또 방송에 출연해서 문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안철수 의원을 조금 띄워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김동영의 기회주의가 다시 한번 발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정치권은 결국은 길고 가늘게 오래 살아남으려면 기회주의자여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우리 현대 정치사는요. 기회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성공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델이 대한민국 정치사였습니다. 자, 초대 대통령 이승만 기회주의 대표적 주의자 아닙니까? 박정희는 어떻습니까? 전두환은요. 정말 그 12월 12일 10월 26일 날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12월 12일 날 단 하루에 정권을 뒤엎든 그러면서 샴페인 터뜨리고 박수치는 그런 기회주의자. 노태우도 마찬가지죠. YS는 마지막에 선택을 90년 3당 합당을 하면서 스스로가 기회주의자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3당 합당이 없었다면 우리가 기회주의자들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하면서 기회주의자들 살려줘 버렸거든요. 그 스스로 그렇게 돼버린 거고. 이명박도 마찬가지겠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동영 씨는 말입니다. YS랑 같이 민주투사 운동을 하다가 3당 합당을 김동영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만든 작품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역시 자기의 주군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기회주의적 처신을 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했습니다. 김동영 씨는. 역시 이건 기회주의 처사죠. 그리고 나서 박근혜가 정권을 잡으니까 박근혜가 새누리당에서 파워를 하니까 자기는 친이가 이렇게거든. 그러니까는 나와가지고 문재인을 지지한다. 옛날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뭉쳐야 된다. 이랬다가 지금 또 안철수 신당이 뜨니까 또 문재인 비난하고 안철수한테 가는 이런 것들이 기회주의지. 뭐가 기회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상현 의원님은 고문이죠. 지금 민주당 고문이신가요? 상임 고문.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가시나요? 그분은. 그러니까 지금 뭐 김상현은 그런 얘기 없으니까. 네.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엔 정치 원로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박관용 이런 사람들 정치 원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원로가 없는 우리 정치사에서 좀 너무 정치 원로가 좀 많이 좀 정말 생겨서 진짜 지금의 현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따끔하게 채찍질도 하고 그렇죠. 만나서 고언도 좀 하고 충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정치판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어디 먹을 거 없나 찾아다니고 있고 자기 아들을 정치시키려고 그러고 말이죠. 자기 계파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실세한테 꼽으려고 그러고 이런 일을 하니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치계 어른이 사라진 시대 참 서글픈 시대네요. 예.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우리 야권도 말이죠. 전 DJ나 무현이 형이 살아 있었다면 우리가 민주당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야권의 정말 원로고 스승이었던 DJ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느냐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잘못 가고 있는 민주당 지금 철도 파업도 그걸 간단하게 민주당에서 합의를 해주면 어떡합니까? 뭘 얻었어요? 철도 파업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노동자들 당사자들이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믿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이 작가님 저희가 올 한 해 또 재밌는 정치 이야기, 사실은 뒷목 잡는 정치 이야기이긴 했습니다만 국민TV 조합원들과 청취자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오늘 한 해 동안 저희 둔탁한 목소리를 들어주신 또 사투리 섞은 카랑카랑한 듣기 싫은 목소리 들어주신 국민TV 조합원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비조합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도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작가님 우리 내년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